자, 이제 5차시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제3단원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백제의 성장, 고구려의 성장, 그리고 신라의 발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소단원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까지 해서 이 3단원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중국의 정세는 위진남북조 시대였다. 자,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3에서부터 시작해서 6세기까지의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였죠? 그렇습니다. 굉장한 혼란기였죠. 이 혼란기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삼국은 중국의 정세를 이용해서 크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기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 통일하게 되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589년에 수나라가 이제 이 혼란기를 통일해서 강력한 국가로서 이제 등장을 해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은 이 수나라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죠. 뭐 고구려 원정의 실패라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 운하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해지면서 금방 멸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 당나라가 618년에 이제 건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잘라두셔야 됩니다. 요 시기까지는 혼란기, 우리에게는 찬스. 그 다음에 수와 단의 경우 강력한 국가의 등장. 우리로 봤을 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동북아의 정세는 그럼 어떻게 변화되게 되느냐?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삼국에서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자, 신라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북쪽에 있는 고구려와 백제는 상대적 열세가 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되는 형태.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여제동맹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가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는 고구려가 이쪽으로는 백제가 신라를 압박하게 되자 신라는 이제 탈출구를 도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되냐? 바로 중국에 있는 수나라와 당나라 쪽으로 이제 연결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신라는 중국보다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고구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무열왕이 되었던 김춘추가 처음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냐면 고구려로 건너가서 당시 최고의 집권자였던 연개소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이것을 거절을 하게 되자 이제 신라는 어느 쪽으로? 중국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도를 놓고 보게 되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남쪽과 북쪽으로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와 당하고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동과 서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냐? 이 시기 6세기 말이 6세기 후반이 어떤 시기가 되게 되냐면 삼국이 동서 진영과 그리고 남북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6세기 후반의 정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지도를 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 설명을 했듯이 삼국의 형태가 6세기 말로 넘어가면서 이제 복잡한 양상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동서 진영과 남북 진영을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국의 통일 왕조였던 수나라와 당나라 여기 있게 되죠.
그리고 한강을 차지한 신라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어디가 되죠? 그렇죠. 동서진영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고구려 그리고 백제 요 두 나라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어떻게 되죠? 남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되게 되는 남북진영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서진영에 비해서 남북진영이 약해 보이죠. 그래서 고구려는 북방민족이었던 돌고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리고 외는 백제와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의 대응을 하게 된다. 이것이 동서진영과 남북진영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도 잘 보셨습니까?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동서진영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어디하고 어디가 되죠? 신라와 그 다음에 누구? 당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것. 이게 동서진영. 그리고 남북진영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고구려. 그리고 어디로? 백제. 근데 앞에 하나씩 껴놔야 되겠죠? 누구? 돌궐. 그리고 이쪽으로는 누구? 왜? 일본과 연결해서 대립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되게 된다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게 되죠? 그렇죠. 바로 동서진영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동아시아 정세로 보게 되면 동서진영의 승리였지만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놓고 보면 신라의 삼국 통일로 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수나라와 당나라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와의 항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수나라가 어디를 침략을 하죠? 고구려를 침략하게 된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죠? 여수전쟁이라고 하죠. 이때 수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기록을 보면 113만 명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엄청난 숫자의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구? 을지문덕 어디에서? 그렇습니다. 살수대첩을 통해서 수의 침략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고구려 원정의 실패는 수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처음에 고구려에게 얘기를 하죠. 야,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볼래? 이렇게 나왔을 때 고구려에서는 단호히 거절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번의 전쟁이 예견되겠죠. 바로 이 당나라 역시 고구려를 침입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연개소문. 자, 이분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당이라면 당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했다? 강경 정책을 했다. 뭘 통해 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약간 지도를 잘 볼게요.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요동반도가 되거든요. 요동반도 끝에 있는 비사성, 여기 있는 부여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이제 당의 침입을 대비하게 됩니다. 역시 당나라 침이 따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알고 있는 누구? 양만춘. 어디에서? 안시성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는 수와 당의 침입을 막아내고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내게 되는 바로 민족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 방파제 뭔지 알고 있죠?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치는 걸 막는 것을 방파제라고 하죠.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막게 되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3단원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소단원, 최후의 승자는 신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결국은 이제 이 고구려와 백제에 대항해서 신라가 누굴 끌어들인다? 중국의 세력을 끌어들이게 되고 특히 이제 당과 손을 잡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나당연합이 되겠죠. 이 나당연합부는 결국 이제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자, 백제가 멸망합니다. 언제? 660년에 백제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고구려는 앞서 봤던 연개소문,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연개소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의 아들이 셋이 있게 되는데, 그들 간의 이른바 내분, 권력 다툼, 이걸로 인해서 결국 고구려는 분열로 인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역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 백제가 어떤 나라입니까? 멸망한다고 그냥 끝날 나라는 아니죠. 이제 다시 한번 고구려와 백제를 살려보기 위한 이른바 패자부활전, 부흥운동을 전개를 해 나오게 됩니다. 우선 고구려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고구려에서는 누가 나오게 되냐? 건모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현무,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오골성이라든지 한성, 여기서 한성은 우리 서울이 아닙니다. 황해도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흥운동을 전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실패로 끝나게 되고, 백제의 경우에는 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침이라고 하든지, 자 이런 분들이 충청도에 있는 임존성, 주류성 등지에서 결국 저항운동을 했습니다만 역시 내분으로 인해서 부흥운동은 실패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당나라. 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제 야욕, 욕심이죠. 자, 욕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는 고구려 옛 영토에다가 안동 도호구를 설치하고, 요 이름만 하나 잡고 보면 됩니다. 안동 도호구를 설치하고, 백제의 옛 영토에는 웅진 도독부, 그리고 신라의 영토에는 계림 도독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끌어들여서 이제 당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전에서는 매소성 전투, 위치는 의정부 북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소성 전투에서, 그리고 해전에서는 금강하구에 있는 기벌포 전투, 이 두 개의 전투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전쟁에서 이기게 됨으로 인해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삼국을 통일했다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 자, 먼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삼국 통일에서의 한계점을 우리가 먼저 하나 지적을 해보게 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 영토의 축소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고구려 옛 영토를 거의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방 한계선이 어디가 되냐면 대동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원산만까지로 되게 되는 영토의 축소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건 역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23쪽에 있는 것 통해서 영토의 북방 한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대동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서 신라의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라와 발해, 그렇죠. 남북국이 되겠죠. 지도를 통해서 보면 보다 정확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금성, 여기가 경주죠. 수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그리고 금관경 해서 이렇게 5소경이 위치해 있습니다. 골고루 편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발해의 경우에도 5경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다 중경, 남쪽에 있다 남경, 서쪽에 있다 서경, 동쪽에 있다 동경, 북쪽에 있다 북경, 아니죠. 위에 있다 상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경이 가장 그 수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 잘 보셨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계점이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외세를 이용하게 된다. 당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러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삼국 통일이 보통 일은 아니죠. 그 의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민족 최초의 통일이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통일이냐? 자주적 통일이었다. 이거 약간 모순이 있죠. 아니, 외세를 이용했는데 왜 자주적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비록 통일 과정에서는 외세를 이용하였지만은 신라가 마지막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강력한 민족의식, 이 민족의식이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서 당을 자주적으로 몰아냈다는 점에서 자주적 통일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민족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민족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형제들 있죠? 아빠, 엄마가 같은데 형제는 성격이 서로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문화는 뿌리는 비록 같다 하더라도 각기 개성있게 발달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고구려 정열적이다, 씩씩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자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백제 여성스럽고 세련되다 이렇게 되죠. 각기 개성껏 발달하고 있는 문화가 신라 문화를 중심으로 고구려 문화, 백제 문화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우리 민족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삼국의 경쟁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 이제 끝이 났고 4단원을 보겠습니다. 남북국은 어떻게 발전하였을까?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냐면은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였던 그 유득공이라는 분이 발해구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남북국의 남은 어디가 되죠? 그렇죠,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은 어디에 해당되게 되냐?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의 역사에던 어디가 되죠? 발해. 그래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이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시기, 바로 이때를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통일 후 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는데, 이 4단원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해서 개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단원을 끝내고 네 번째 단원에 해당하게 되는 남북국은 어떻게 발전하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쪽에서 26쪽에 해당합니다. 자, 남북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 역시 여러분 잘 배웠을 겁니다. 남쪽에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 그리고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이 두 나라가 이제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형태, 바로 남북국 시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통일 후 신라의 발전 과정,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영토가 넓어진 신라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가게 되고, 그리고 신라 말이 되게 되면 사회가 혼란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음 세상, 바로 고려가 어떻게 건국되어 가느냐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해, 고구려를 계승한 이 발해의 건국에 대한 역사적 의미,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핵심 용어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요 정리 잘 보셨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통일 후 신라의 발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통일 후에 무열왕 이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공부 좀 한 학생들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되죠. 선생님, 무열왕은 신라를 통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뭐에 그러면 무열왕 이유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봐야 될 신라사를 시대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왜 통일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신라사 시대 구분을 먼저 하고 다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꼭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를 시대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에 의한 분류법, 그리고 삼국유사에 의한 분류법, 두 가지의 분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삼국사기는 정치적 발전에 따라서 크게 상대,
그리고 중대, 그리고 하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국 유사에 의한 분류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불교를 기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중고기, 불교식 왕명이 사용되었다는 것, 요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른 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기, 불교식 왕명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가 되냐면 이 삼국사기에 의한 분류법이 되게 되는데 이 삼국사기에 의한 분류법에서는 건국자였던 혁거세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이때까지가 상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신라가 어떤 시기냐 성장기이다. 즉 고대 국가가 발전해 가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중대는 무열왕, 김춘추 알고 계시죠? 무열왕서부터 해공왕 때까지 이때가 이제 신라의 중대가 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신라의 전성기 그리고 전제왕권 사이가 된다. 왕권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왕권이 매우 강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에서 중대로 오게 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전까지는 송골에서 왕위가 나왔는데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두 여왕들을 거치면서 이제 송골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는 차선책으로 어디에서 왕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진골에서 왕이 나오고 그러면서 김춘추의 후손 무열계들이 왕위를 계승해 나가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이때가 신라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 왕권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공왕 이후에 이제 선덕왕이 나오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선덕왕은 선덕여왕과 다른 왕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신라 하대가 되게 되는데 이때는 신라가 쇠퇴해지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왕권이 약화되니 진골 귀족들이 연합하여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게 되면서부터 신라는 점점 약화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왕통도 바뀌게 되죠. 무열계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직계가 아닌 반계 귀족이 나오면서 내물계가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신라 중대는 어떻게 되고 있다. 신라대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서 중대로 넘어올 때는 송골에서 진골로 바뀌어지고 있다. 요거 포인트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는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 하대에는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귀족들이 연합해서 통치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신라를 상대와 중대와 하대로 나누게 된다. 상대는 우리가 얘기가 된 거고요. 중대를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열왕 이유가 된다. 무열왕 다음에 바로 누가 되게 됩니까? 문무왕이죠. 문무왕 이때 와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신문왕 이쪽으로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되는데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신문왕 때 왕권이 대단히 강화됩니다. 물론 무열왕 때부터 왕권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와서 완벽한 전제 왕권이 강화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김흠돌의 모욕 사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김흠돌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와이프의 아빠라는 거죠. 진골귀족이었던 이 김흠돌이 역모를 꾀하게 되자 이 신문왕은 김흠돌을 제거하고 그 이후부터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업적은 우리가 중앙정치제도, 지방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 나오는 중앙의 통치 체제 여기만 일단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6차시로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문왕 때 들어와서 이제 통치 체제가 정비가 되어져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집사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날로 치게 되면 대통령 비서실 뭐 이런 역할이 되겠죠. 그 당시 표현을 하게 되면 왕명출납이다. 를 담당하게 되는 집사부의 기능이 어떻게 된다? 강화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니 왕을 도와주는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집사부의 장이 누구냐? 이 장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시중, 뭐 중시라고도 합니다. 뭐가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왕권이 강화됐다. 비서실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능이 어떻게 된다? 기능이 강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력의 역학관계를 보게 되면 이 상대등이라고 하는 관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상대는 바로 누가 되게 되냐? 시중하고 성격이 다르죠.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귀족의 대표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죠? 신라에서 귀족 회의가 있다. 무슨 회의? 화백회의. 그렇죠. 그 화백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귀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대등이라고 합니다. 그 대등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다. 무슨 대등? 상대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등은 시중과는 달리 귀족의 대표가 되게 된다. 어떻습니까? 왕권과 같이 가나요? 아니죠. 왕과 시소관계입니다. 왕권이 강화되면 상대등의 권한은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강화되어서 상대등의 권한이 강화되면 왕권은 어떻게 되나? 약화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등의 권한은 어떻게 된다? 약화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시중과 상대등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면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지방 통제, 중앙 통제 해야 되겠죠. 사정부 뭐 하는 것이 되게 됩니까? 감찰기구죠. 자 감찰기구였던 사정부를 두어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방은 그대로 둬야 될까요? 아니죠. 지방도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방은 어디입니까? 아니다, 바깥이다. 그렇죠. 바깥에 있다. 바깥 외사정도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통제를 강화해 나오게 되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죠. 국립대학이었던 뭘 설립한다? 국학을 설립하게 되고 이 국학의 설립을 통해서 뭐 한다? 인재를 양성하고 이 양성된 인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바로 육두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육두품. 신라로 따지게 되면 거의 뭐 넘버 2 계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골, 진골, 그리고 그 다음에 육두품, 오두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 육두품들의 경우는 나중에 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육두품들은 학문적 그리고 종교적 여기서 학문적, 종교적이라고 하면 결국 두 가지 유학, 불교 이렇게 되겠죠. 학문적, 종교적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는 사람이다?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육두품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다. 누구 편? 국왕 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뛰어난 학식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를 도와준다? 국왕을 도와주고 왕의 개혁 정치에 힘을 보태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누가 되냐? 이 육두품들이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때 신라 중대 특징 뭐였죠?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명 출납기구였던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거기에 우두머리였던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고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식견을 바탕으로 왕을 도와줬던 육두품의 역할은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진골귀족들 상대등의 권한은 약화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약화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왕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치체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워야 될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조세제도, 세금행정이라든지 토지제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차 시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잘 확인하는데 특히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신라사 시대구분. 이 신라사 시대구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